지금 저는 시라차로 떠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대략 시간은 1시간 3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오네요. 집에서 나오면 멀지 않은 곳에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램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네 뒷골목 메인 도로로 나가기 위한 길입니다. 자, 뭐 초입에서 잠깐 2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구글맵 한국에서는 내비 기능이 안 되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어요. 태국은 구글에서 위치를 찾으면 좌회전입니다. 일반 지도로도 볼 수 있지만 좌회전입니다. 즉시 내비로도 쓸 수 있고 정확도가 한국 내비 못지않게 잘 나와요. 근데 한국 내비만큼 섬세한 부분들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길이 갈라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왼쪽으로 갈라진다 라고 하면 좌측 길로 진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살짝 좌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좌회전 하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살짝이라는 말이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20년 정도를 지금 태국을 저도 오가고 있지만 실제 운전을 시작한 건 몇 년 되지 않아요. 그것도 뭐 늘 일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좌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오게 되면 늘 운전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사실 이제 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다만 이제 방콕 시내를 들어갈 때는 웬만하면 차를 가져가지 않아요. 좌측 출구로 진출하세요. 수쿰빌 로드 쪽은 특히 퇴근 시간 무렵이 되면 한 4시가 넘고 5시 정도가 시작되면 낮에도 많이 밀려요. 근데 그쯤에서부터는 거의 지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안 나와요. 한국 뭐 서울의 퇴근길들은 뭐 거의 애교 수준으로 봐야 될 정도로 정체가 매우 심해요.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 램프를 올라탔습니다. 태국도 워낙 이제 특히 방콕의 경우에는 정체가 심해서 이렇게 시내 도시 안에 이제 고속도로 뭐 어떻게 보면은 서울로 따지면 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뭐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 뭐 이런 형태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도시 내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위에 길들 이런 형태로 대부분 이제 지상화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 유료예요. 근데 그것도 구간별로 또 요금을 받아요. 어떤 경우에는 한 1km, 2km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돈을 내라고 해요. 또 톨게이트가 나오고 수없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 내다가 볼일 다 봅니다. 먼 거리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싸지가 않아요. 가장 저렴한 게 20바트부터 많이 비싼 데들은 70, 80바트. 근데 다음 달부터 요금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태국의 물가 수준, 서민들의 수입을 생각을 하면 매우 비싼 금액이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차를 가지고 차를 운행을 할 정도가 되면 니네는 부자야. 그러니 너네한테 받아내야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차 없는 서민들은 고속도로 탈 일이 없겠죠. 램프로 좌회전하세요.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타는 경우 말고는 자비를 부담하면서 타기까지는 쉽지 않죠. 태국이 차가 비싸요. 지금 저도 이렇게 혼다
태국에서 나오는 제 차량은 램프로 좌회전하세요. CT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한국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C빅이 있죠. C빅은 CT보다 한 등급 위의 차량입니다. CT는 C빅의 한 등급 아래 차량이고요. 뭐 CT가 지금 거의 한국의 아반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굴러다니는 차량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자동차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태국은 이런 도로들을 대부분 일본이 투자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교통 시스템들도 일본의 그것들과 흡사하거나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들 혼다, 도요타, 닛산, 스바루 등등 마츠다 태국 내 공장들 제조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가격들도 일본 차량들이 가장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차량들이 이제 태국 내 우리나라 한국의 현대 기아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가장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브랜드, 미국 브랜드, 기타 브랜드들의 수입 차량들은 굉장히 비싸요. 브랜드마다 지금 저기 마침 벤츠가 보이네요. 벤츠 같은 경우도 뭐 클래스마다 가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한국보다 2배, 최소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옵션의 차이를 따지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어요. 태국의 차량들은 같은 제가 E클래스, S클래스를 봤었는데 한국에 출시된 차량들보다는 옵션 면에서 많이 떨어져요.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그러면은 내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떠하냐? 못할 짓이에요.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일단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매우 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이제 부과를 하죠. 어차피 서민들 중산층이라는 게 딱히 거의 없는 나라니까, 이런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면 서민과 부자 양분화되는 상황이다 보니 털어서 나올 것도 없는, 뭐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먼지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국민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는 큰 저항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수입품 또한 다시 똑같습니다. 차량도 수입품이고, 그러다 보니 중고 차량을 내가 한국에서 타다가 가지고 들어온다 해도 세금 부과의 기준은 중고 차량 가격을 산정하지 않아요. 새 차의 가격, 그것도 태국 내 차량의 금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Please take the card. 지금부터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내 도로의 고속도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들은 이제 현금, 이제 수납원이 한국에 예전처럼 있어요. 그래서 수납원이 돈을 받고 잔돈을 내어주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촌부리 그리고 파타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지금 파타야까지 가진 않고요, 중간쯤 있는 시라차로 가게 됩니다. 파타야로 가는 고속도로는 이렇게 기계로, 카드로 이제 통행권을 받게 되고, 도착했을 때는 이제 수납원이 카드와 함께 돈을 받습니다. 태국도 하이패스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M패스라고 해서 저는 달질 않아서 이제 이렇게 예전의 방식으로 수납을 하고 있고요. 자꾸 아까 수입차, 중고 수입차 한국에서 오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한국에서 가지고 들어올 때 태국 내 금액으로 산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다시 세금, 수입에 대한 관세라든지 기타 세금들이 부과됩니다. 2016년 A클래스, 벤츠 A클래스를 이제 태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알아봤었어요. 물론 태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엔들입니다.
평소에 보던 좌측은 조수석이고요. 근데 좌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더 뭐 가지고 오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타던 차 가지고 다녀보지. 반대로 한국에서도 오히려 이 우핸들을 타봤었으니까 그렇게 요즘은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과거에는 뭐 고속도로 타면 일일이 악어발이라 그러죠. 집게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을 주고받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총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니까 5,400만원 정도 나왔어요. 차를 새로 사는 거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을 한 건지는 몰라요. 제가 중간 업체를 통해서 금액을 견적을 받았었는데 이 업체에서 저한테 흔히 말하는 눈탱이를 친 건지는까지는 모르겠지만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냥 한국에서 그 차를 처분하고 여기서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물론 사게 되면 또 여기서도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주로 일본 차를 선택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비가 와요. 지역 안에서도 또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지나가는 비인 경우도 있지만 우기 때처럼 몇 날 며칠 그렇게 오진 않아도 지금쯤이면 가장 좋은 날씨여야 되는데 이렇게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열흘 남짓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한 이틀 정도 빼고는 잠깐씩 비가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입국 방법이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는데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해요. 지금 저도 1년 9개월 만에 대국을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못 왔던 게 올 수 없어서 못 온 건 아니었어요. 올 수는 있으나 격리가 문제였어요. 일단 태국도 2주간의 격리를 요구를 했었고 한국도 2주의 격리를 요구했었고 그러다 보니 한 달 정도를 격리하는 시간으로 소모를 하니까 거진 최소 한 달 반,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태국으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쉽지 않아서 저도 그냥 조금 더 나아지겠지 기다리다 보니 그게 1년 9개월 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는 11월 18일에 입국을 했고요. 11월부터 이제 타일랜드 패스 제도라는 게 도입이 돼서 그전에는 COE 입국 허가서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방식은 사이트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서류는 똑같이 거의 같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다만 다른 거는 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또 서류로 가지고 들어가서 일일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타일랜드 패스로 바뀌면서는 승인이 떨어지면 QR코드가 이메일로 와요. 그 이메일만 하나 이제 출력을 하거나 이제 외부로 사진으로 가지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니까 입국 절차가 좀 더 빨라지겠죠. 여기가 지금 저기 멀리 보이시나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수완나품 공항이 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이 방콕과 파타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찾는 구간이죠. 방콕 파타야 코스가. 그래서 저도 이제 타일랜드 패스를 통해서 오게 되면서 또 한번 바뀐 것이 격리 기간은 중간중간 줄었어요. 열흘에서 2주에서 열흘로 줄고 일주일로 또 잠시 줄고 일시적으로 줄었다 다시 돌아왔다 했는데 7월부터 샌드박스라고 해서 푸켓 쪽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그
관광객에 대한 입국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리고 태국 내국인들도 대신 푸켓은 입도가 안 됐어요. 그 특별한 공식적인 업무나 허가된 업무가 되지 아니고서는 입도가 되지 않고 푸켓의 시민들만 먼저 70% 이상의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게 시노백 물 백신을 접종을 했다가 어쨌든 열었어요. 근데 뭐 200명이 넘으면 닫는다더니 뭐 닫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2주간을 푸켓에서 지내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올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태국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요. 근데 미리 얘기하진 않아요. 또 슬쩍 흘려서 반응 한번 보고 시행하기 하루 이틀 전, 보통 월말입니다. 한 빨라야 29일 아니면 30일 이쯤에 시행한다고 공식적 발표를 해버려요. 그러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환장하는 거죠. 이 도대체 어느 장단에 같이 리듬을 타야 되는 건지. 어쩔 수 없이 저처럼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관광으로 오기에는 조금 아직 일러요. 그래서 11월부터는 테스트 행구라 그래서 도착하면서 또 PCR 검사를 받아요. 공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격리를 해야 되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호텔을 예약할 때 SHA 플러스 또는 AQ 호텔 중에서 인증된 호텔 중에서 예약을 하시되 그 예약을 하시는 호텔에서 1일 패키지, 즉 하루 숙박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 그리고 PCR 검사 세 가지가 모두 묶여있는 패키지 형태의 상품이 있습니다. 꼭 그 상품으로 예약을 해야 되고 이 상품에 대한 예약 확인서를 사전에 입국 허가서 타일랜드 패스를 신청할 때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자율적으로 이동이 안 돼요. 현재까지는. 이건 아까 말씀드린 하루 격리하는 호텔을 통해서 픽업이 되고 가서 호텔에서 검사를 하고 뭐 호텔마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도착해서 호텔 로비에서 검사를 했고요. 어떤 다른 분들은 호텔을 가는 길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검사를 하고 가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아시아나를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 도착을 했고 숙소를 갔을 때 파타야에 있는 숙소를 갔더니 이미 새벽 1시 정도가 됐는데 그때도 검사는 가능하더라고요. 호텔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시간은 달라요. 보통 낮 시간대 또는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시게 되면 보통 다음날 오전 9시 정도면 전후로 해서 검사 결과를 받아보시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시던 외부로 이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처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의 자정 가까이 도착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오후 1시 또는 다음날 오후 1시 이후 오후 4, 5시, 6시 이후의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하실 때도 확인해야 돼요. 어떤 호텔들은 1박의 금액에 패키지 금액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식사는 3번의 식사가 포함돼서 이제 결제되는 호텔들도 있고요. 어떤 호텔들은 검사 결과가 늦어지면 숙박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다시 결제를 해서 2박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아직은 있습니다. 호텔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는 다음날 체크아웃을 할 땐 키트를 줘요. 키트를 뭐 거의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 일주일 뒤에 뭐 자가 체크를 하고 자기네들, 저는 호텔 측에서 자기네들 쪽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달라 그랬어요. 보내긴 했는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아요. 딱히 중간에 체크를 하거나 달라는 말도 없고 다른 분들도 그냥 안 하시고도 다시 한국으로 잘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예요. 그걸로 인해서 문제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 하나 변화되는 게 12월 16일부터는 그런 PCR 검사 자체도 ATK 검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주일째 제가 하던 셀프 진단 키트와 같은 방식으로 검사 방식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
도착과 동시에 검사를 하고 대략 검사 결과는 한 5분에서 10분 안에 나오니까 바로 확인이 되니까 임신 진단 테스트기와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바로 그 양성이다 음성이다가 표시가 되고, 그러면 공항에서 자율적 이동을 해서 격리 없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여행 오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숙박을 해야 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저처럼 태국에 집이 있거나 사는 사람분들은 멀쩡한 집 놔두고 또 돈 내고 호텔 가고, 이게 뭔 짓인가 싶거든요. 차라리 한국처럼 자가격리라도 하게 해주던지. 그래서 지금 16일부터 그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또 어제 문자는 왔어요. 태국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정책이 번복될 수 있다고 다시 통보가 왔어요. 모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국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예측은 언제나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멘붕이 와 있는 상태겠죠. 저도 몇 번 멘붕이 왔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대략 여행 준비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 전에 준비를 하셔야 여유 있게 준비가 됩니다. QR 패스도 신청한다고 제까닥 한국처럼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날 정도, 이게 아니에요. 보통 빨라야 3일에서 5일 7일 걸린다는데, 저도 처음에 신청한 거는 가타부터 소식도 없이 리젝도 아니었어요. 그냥 안 왔어요. 근데 저도 7일째 되는 날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 다시 재신청을 넣었더니 그거는 3일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입국을 했습니다. 촌부리 파타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앞에 택시도 파타야를 가는 것 같아요. 방콕 택시인데 이 시간에 여기를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파타야로 가는,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속도가 한 80km 정도 돼요. 8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조금 많아서 앞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못 가는 것도 있고, 태국 고속도로도 구간별로 달라요. 대략 평균적 100km 한국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1차선이겠죠. 태국도 1차선이 추월선, 나머지 하위 차선이 주행 차선,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다녀보면 1차선에서 세워라 내워라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 태국인인데도 뒤에서 빨리 가라고 하이빔 쏘고 빵빵거리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여유롭게 갑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리거나 이런 차들이었고, 전체적으로 국민 성향에 맞게 성향처럼 그냥 천천히 가는,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느리다가 아니라 속도보다도 차선의 이동 변경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운전을 하는 건 맞아요. 한국보다는 확실히 여유롭게 운전해요. 국민적 성향이겠죠. 그는 그 중에 죽기 살기로 달리고 칼질하는 차들도 가끔은 보여요. 태국도 카메라가,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군데군데 있고, 과속에 단속되면 벌금은 500바트라고 합니다. 약 2만원 정도 되겠죠. 근데 저는 아직은 카메라를 단속을 당하거나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구글 내비가 지금 막히지 않으면 이렇게 주행 안내선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밑에 시간, 그리고 남은 잔여 거리
다 이제 표시가 되는데 도착 예정 시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가 막히면 주황색, 아주 정체가 심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정체 상황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내비들처럼 카메라 위치가 나오진 않아요. 알람을 주거나 카메라에 대해서는 없고, 그것까지는 서비스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내비는 태국 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쓰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모두가 내비를 다 구글 맵을 통해서 구글 내비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한국처럼 T맵, 카카오맵, 뭐 아틀란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냥 구글 내비. 여행 오셔서 렌트를 하시더라도 구글 내비 그냥 쓰시던 폰에서 그 구글 맵을 열고 목적지를 검색하셔서 그냥 시작이라고 나와요. 경로 시작 이렇게 버튼이 나옵니다. 생성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시작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도착 예정 시간과 경로가 안내되고 실시간으로 이게 내비 안내가 진행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을 보면 대부분 비슷하게 맞아요. 시간 하나 기가 막히게 맞아요. 또 어떤 형태로 이런 교통 상황들을 수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교통 상황이라든지 도착 예정 시간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처음에 무핸들을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어색함, 그거는 계속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여기서 거주를 하지 않은 이상은. 특히 이제 우회전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좌회전, 특히 골목 좌회전 할 때 많이 어색해요. 이제 외부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기준점을 잡는 게 조금 어색하고 헷갈려요. 그거 말고 이제 우회전 좌회전 할 때 맞은편 다가오는 차선 쪽으로 이제 익숙한 방향으로 꺾었다가 몇 번 시겁도 했고요, 저도. 그런데 실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한두 시간 정도 운전하시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냥 뭐 그 외에 이렇게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거나 특별한 건 없고, 실수는 계속 합니다. 깜빡이를 켜는 것과 와이퍼를 켜는 게 똑같이 바뀌었기 때문에 깜빡이 켠다고 하다 와이퍼 맨날 켜고요. 와이퍼 켜야 돼, 깜빡이 켜고. 그 실수는 지금도 종종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당연히 우핸들이니까 차선을 바라볼 때 내 시야의 기준이 차선의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 때 사이드 mirror 좌측 핸들을 하듯이 차는 가운데로 유지하고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대중교통 또는 패키지도 좋은데, 여행을 오셔서 이렇게 직접 운전해서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맨날 패키지들은 상품성, 이동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늘상 같은 지역, 같은 식당, 같은 숙소 이렇게 돌아가지만 방콕, 파타야 주변으로 좋은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 무조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만 가지 마시고 새로운 곳에 대한 정보도 많이 수집하시고, 새로운 곳은 한국에서 찾지 마시고 구글, 그래서 주로 서양 애들이나 아니면 뭐 일본 쪽 여행 정보도 매우 객관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일본 애들의 지금 또 특징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리뷰들도 참고하면 많이 다양성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콕 파타야만 가지 마시고, 이제 방콕을 입국을 하셨다면 오창 뭐 같은 곳들도 좋은 해변과 좋은 섬이에요. 아직 뭐 차가 있으면 이동도 쉽고, 그 외에도 이제 지금 파타야 가는 중간에 방센, 거의 이제 파타야를 가기 직전쯤 되는데 방센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방센은 이제 주로 비치가 있어서 방콕이나 파타야 쪽에 사는 태국인들도 많이 놀러 오는 곳이에요. 수산시장도 있어서 저렴한 해산물을 싱싱하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곳들도 있고요. 식당들도 많이 있고,
되게 핫플레이스한 카페 비치에 쪽에 위치한 그런 카페들도 있고 그런 데 가보시면 새롭고 좋을 겁니다. 그냥 오시면 한국 사람만 실컷 보다 갑니다. 그것보다 한번 운전을 해보는 것도 좋고, 어쨌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드는 여행 계획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저는 대략 이제 한 30분 정도 더 운전을 해야 되고요. 좀 지루한 얘기들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내로 업로드를 할지 편집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이게 올리는 가장 첫 영상이 될 텐데, 영상 편집을 아직 많이 서툴러요. 그래서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보고 부분적으로 편집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다시 제가 보면 많이 어색하고 지루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을 이제 또 어떤 부분으로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태국의 여러 상황들, 여러 즐길거리들이 있다면 또 먹을거리 기타 등등은 또 한번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